그 다음에 248페이지에서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지. 그래서 일반적인 납세지는요, 사업장 소재지예요. 납세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서울에 다내나 인천에 다내나 어차피 세금 내는 건 어떻죠? 똑같죠. 근데 납세지가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왜냐면 부가세를 내면 부가세의 한 20% 가까이 띄워주거든요.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요. 그러면 이게 인천이냐 부천이냐 서울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한테. 근데 우리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냐면 인천에다 내도 세금 내는 거고 서울에다 내도 세금 내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소재지예요? 사업장 소재지. 요건 이제 기본이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거기 밑줄 쳐놨어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놨죠. 아예 책 만드신 분이 왜 쳐놨어요? 이렇게 내니까 시험 문제를. 일단 광업은 사무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제조업, 우리 제조는 물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근데 그거 아세요? 국산과 수입을 정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최종 제품 어디에서 만드냐에 따라서도 이게 국산으로 볼 수도 있고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제조회사 다니면서 알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외국에서 만든 거. 예. 근데 완제품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수입입니다. 웃긴 게 뭐냐면 부품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도라이바로 돌리잖아요. 그럼 국산 됩니다. 법이 그래요. 예. 저도 그거 처음에 알았을 때 뭐 이런 그지 같은 법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그 국방부에 납품을 하거든요. 군납을 하는데 국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그 부품을 중국에서 다 들여와요. 한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껴갖고 돌리거든요. 돌렸어. 그러면 국산이에요. 진짜로. 네. 근데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거는 수입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규정에는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는데, 소 있죠. 소. 만약에 호주산 소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6개월인가 1년 동안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걔는 한우가 되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네, 진짜로. 네, 우리나라에 소를, 외국 소를 갖고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풀을 6개월인가 1년 뜯어먹게 해. 그래 걔는 그때부터 이제 한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입하고 법에 있는 수입하고는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긴 했죠. 근데 좀 그 규정이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약간 괴리감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인데 요거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거 시험에 왜 잘 낼까요? 두 개가 비슷하죠. 맞죠? 근데 결과값은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요게 곧 뭐냐면 사업장 소재지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이건 다릅니다. 완전히. 회계에도 나오긴 하는데 회계보다는 세무에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은 서울에서 해요. 근데 부동산은 인천에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면 서울에다 세금 내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이면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인천에다. 부동산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건물하고 토지. 부동산 나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하고 토지. 그래서 건물 토지를 사고 파는 회사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저거 부동산 회사 중에서 갑자기 또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서 사고 파는 회사들은 이제 회사가 있는 곳에다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그 부동산이 있는 데다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그래서 부동산 전문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 이것도 이제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회사 들어가실 때 부동산 쪽은 되도록이면 빼세요. 예, 사기꾼들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가 부동산, 코인, 투자 쪽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 어머님들 6시간 일하면 3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꼬셔서 면접 본 다음에 첫 달 동안에는 일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구경만 하라고. 그러면서 하루에 일당 막 5만 원, 7만 원씩 준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지내갖고 친해졌으면 그때부터 돌변한대잖아요. 예. 주변 사람 전화번호 쓰시라고. 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른 게 과거에는 거의 비슷하구나. 과거하고. 일단 본인 먼저 사게끔 만들어요. 다단계처럼 하는 데들 많잖아요. 그런 데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에 순진했을 때 당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었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내가 이제 경립으로 취업이 됐어. 근데 우리 회사를 알려면 영업을 해야 된대. 이런 건 없어요. 경립으로 취업했으면 계속 경립으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영업부 했다가 경립부 해줄게.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학습지 영업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씩 원정 다녔어요. 네. 그리고 요즘도 이제 전철 타고 다닐 때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옛날 생각나요. 저도 캐리어 끌고 다녔었거든요. 왜냐면 5일치씩 나가야 되니까 옷하고 속옷하고 다 캐리어에다 넣어 갖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캐리어 끌고 다니면 일반인 분들은 여행 가는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캐리어 끌고 가는 거 보면 내가 예전에 그 다단계 영업했었던 거 기억나요. 다단계는 아니었고 학습지 영업이긴 했지만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솔직히 누가 얘기해도 들어먹지도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 좀 저는 고생 아닌 고생을 좀 했었어서 그런 고생 그래갖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기는 과거보다는 덜 당할 것 같아요. 하도 당해갖고 아는 놈한테 핸드폰 사기 당했죠. 그 다음에 뭐 일 관련돼서도 사기 몇 번 당했죠. 돈 빌려달라 그래서 못 받은 거 좀 있죠. 맨날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교육비라고 생각해야죠. 뭐 더 큰 거 아니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공 하나 덜 붙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매매업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팔 때의 주거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제 부동산 사고 팔 때 주로 어디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무실에서 거의 얘기 끝나고 가서 물건 보긴 보잖아요. 근데 상세하게 다 볼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보고 와갖고 괜찮으면 사인하고.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빌려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제 요건 부동산 있는 데에다가 뭐 내자? 세금을 내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두 가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직매장과 하치장이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직매장의 뜻이 뭐죠? 네,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팔면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네. 그래서 돈 주고 받으면 원래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국가가 보고 요건 세금 내야 돼.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아직 코인은 안 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네, 윤석열 씨가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내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올해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늦춰놨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투표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지금 2년 유예해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을 걷긴 거둘 건데
기존 것보다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뒤로 밀어주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2년 유예해놨어서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으로 돈 벌어도 세금 안 내도 돼요. 아직은 100원 한 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코인 박살났죠. 예,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요. 예, 대박은 아니고 쪽박난 사람이 있어요. 10억 투자했는데 지금 5천원? 예, 5천만 원 아니에요. 5천원? 예,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거 한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 영끌해서 했어요. 나는 기자들한테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왜 영끌한 사람을 우리가 걱정해줘야 되고 우리 세금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영끌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죠. 예. 죽겠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팔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 있잖아요. 죽겠어. 그러면 아파트 팔면 해결 끝이잖아요. 근데 못 팔아요. 왜요? 마이너스 됐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항상 투자할 때는. 그래서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지.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그 다음에 하치장은 물건을 쌓아만 놓는 곳을 하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치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만 하는 곳이다? 물건을 쌓아만 놓는 것. 그러니까 보관만 하는 곳이다. 그러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직매장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래가 발생하죠. 거래가 발생하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근데 직매장 가면 가격은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싸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긴 하더라고요. 가보면. 이렇게 큰일은 큰일이에요.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저거라. 돈 꽉 잡고 계세요. 아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올 것처럼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물가 계속 오를 거래요.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저기 러시아하고 미국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고, 미국은 저기 트럼프 아저씨가 돈을 억수로 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돈이 되게 많아요. 현금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돈 갖고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등 그래도 아주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으니까.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영향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단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에 영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지금 그게 계속 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올해도 곡소리 좀 날 거예요. 8월달 빼놓고. 근데 8월달도 곡소리 날 거예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과연 8월 휴가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죠. 휴가 때 돈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국내로 갈까요? 외국으로 갈까요? 외국으로 가겠죠. 돈 있으면 외국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도 아주 좋아지지는 않을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람회. 그래도 우리 박람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도 저도 살면서 박람회는 딱 2군데만 가봤어요. 결혼 박람회는 한 번 가보고 육아 박람회는 한 4-5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좀 박람회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박람회 가면 뭔가를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비싸. 비싸요. 구경 가서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구경하는 건 좋은데 뭔가 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가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니까 좀 도움은 되긴 하더라고요. 결혼 박람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람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결혼 박람회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박람회인가? 그래서 한번 가봤었는데 그냥 결혼 박람회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웨딩 플래너랑 연결시켜주는 장소예요.
네, 그렇죠. 영업장이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박람회는 아니라는 거 그건 참고하십시오. 저도 모르고 가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박람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그 스드메라던가 해외여행이라던가 근데 결론은 웨딩 플래너하고 연결시켜주는 장소더라고요. 저희는 웨딩 플래너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스드메를 안 하기로 정해놓고 결혼식 준비를 한 거였었어서 와이프가 안 하시겠대요. 전 한다 그러면 해주려고는 했었는데 와이프도 막 뭔가 막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고 전 원래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스드메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안 본다 그러던데. 네. 근데 또 그게 또 하나의 추억이긴 하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할 거면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별 관심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스드메는 안 했었어요. 스드메 뭔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존 사업장에 뭐 한다? 포함한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길어요, 짧아요? 짧죠.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짧은 것 때문에 사업장을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것 때문에 사업장을 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들이 되게 바빠요. 왜냐면 만들어뒀다가 며칠 후에 뭐 해야 되죠? 없애야 돼요. 왜냐면 임시사업장이니까 박람회 끝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존 거에다가 포함하자. 그래서 박람회 가서 물건 사시면 분명히 나는 인천에서 거래를 했는데 영수증 봤더니 부산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산 업체가 인천 와서 박람회에서 사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거래는 하니까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걷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존 사업장에다 뭐 하자? 포함해서 세금 내자.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만 걷으시면 돼요? 세금만 걷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하나만 적어주시냐면 신고 및 납부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 및 납부 제도. 그래서 격리 직원이 필요해요. 왜냐면 격리 직원이 신고 날짜라던가 납부 날짜를 기억했다가 거기에 맞춰서 직접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뭐 해야 되죠? 맡겨야 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격리 직원이 가면 갈수록 줄어는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늘지 않을까. 격리 직원을 아예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세무사 사무실에. 근데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좀 열악하거나 좀 작은 데는 그런 데다가 늘어날 거고 크기가 좀 있으면 무조건 격리 직원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업무 볼 것들이 많잖아요. 사장님이 뭐 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장님이 좀 많은 걸 하고 규모가 작은 데들은 앞으로 이제 격리 직원을 쓰더라도 짧게 쓴다던가 아니면 아예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버린다던가 요런 구조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사들은 늘어나고 회사 수는 뭐 팍팍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이 요즘 되게 난립해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이 일명 덤핑 싸움 중이에요. 다른 데에서 월 5만 원이야. 우리는 월 4만 원에 해줄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 붙으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최근에 또 변호사도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세무서 세법 쪽으로. 그다음에 맨날 변호사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싸우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회계사가 계속 세무사가 하는 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회계사만 해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계속 집적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변호사잖아요. 몇 년 전에 부동산 한번 이렇게 얼씬얼씬했다가 난리 난 적 있었죠.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찬성이었는데 왜 찬성이었냐면 변호사가 업무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해 어디로 갈 거예요? 변호사로 가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거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하는 거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나 거기에 있는 거 찬성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뭐뭐뭐 한대. 자기들이 책임진대. 개코 같은 얘기잖아요. 문제 생기면 책임지는 거 봤어요? 난 못 봤어. 안 본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게 1억밖에 안 돼요. 요즘 집값이 1억이에요? 대부분 1억 넘잖아요. 예. 아니면 문 닫고 도망가거나 사기치거나 거기에 공인중개사들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껴있어요. 꼭. 그러면서 지들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죠. 집 살 때 공인중개사분들 뭐해요? 연결만 해주잖아요. 집 딱 보여주고 괜찮으니까 사세요. 물 잘 나와요. 당연히 물 잘 나오겠죠. 웬만한 집 다 물 잘 나오니까. 네. 경치 좋아요. 경치 좋으니까 보러 갔겠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아직은 플러스 알파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 열심히 한대. 그러면 솔직히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쩔 수 없이 공인중개사를 끼긴 끼죠. 왜냐면 문제 생겼을 때 부담이 조금 덜 되니까 그나마.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들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공인중개사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즘 공인중개사도 망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신고 및 납부는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로 원칙.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하죠. 근데 처음 할 때 대부분 보면 여러 개예요. 하나로 시작해요.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가 잘 돼. 그러면 지점 같은 거 내죠. 또 그것도 잘 돼.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로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따로따로 원래는 뭐 해라? 신고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5개 하고 있어. 그래 원래 원칙은 5군데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사에도 격리 직원 있죠. 지사에도 격리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따로따로 관리를 원래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뭐요? 총괄납부. 그래서 얘는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뭐 한다? 납부한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단위라는 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킬로미터하고 미터하고 하나로 하나로 맞춰주는 작업을 단위 맞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그러면은 하나로 뭐 한다?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로 있으세요? 3가지. 그래서 원래는 다 따로따로 신고해라. 근데 이게 불편해. 그래서 만들어준 게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는 한 군데에서만 해. 근데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자? 한 군데에서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요? 통신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부산에 있어. 부산에서 물건 판 거 다 넘어오잖아요, 데이터로. 왜냐면 요즘에 다 바코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로 찍으면 몇 개 팔았다, 몇 개 샀다, 몇 개 갖고 있다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발전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로봇 있잖아요. 네, 서빙하는 로봇.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와이프가 애슐리 가자 그래갖고 애슐리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도 서빙 로봇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꼬맹이는 재밌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네, 접시 하나라도 생기면 눌러갖고 걔 주고. 근데 애들은 좋은데 어른들 입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선 좋죠. 왜냐면 사람들은 투덜투덜 되지만 로봇은 고장만 안 나면 투덜투덜 안 되잖아요. 네, 일을 1시간을 시키든 10시간을 시키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업체들에서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장단점은 있긴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점이 크고 개인 입장에서는 단점이 큰 거죠. 왜냐면 알바자리가 계속 뭐 할 거니까요.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24시간 편의점도 두 가지만 해결되면 이제 무인 편의점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담배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파는 거요? 술 파는 거. 요 두 개만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아마도 무인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겁니다. 기존 편의점 싹 다 없어지고 그게 다 이제 무인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두 군데에선 저렇게 하고 있대요. 무인 편의점에서 들어갈 때 이 사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게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거 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무인 편의점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왕창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나눠지긴 하는데, 그거 해결되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덜 들어가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늘어나잖아요. 처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저기 보면 아파트들도 보면은, 전 아파트에 살진 않지만 아파트들도 보면 경비원분들 줄이려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차단기. 네. 그거 생기면 저기 뭐지? 경비원 아저씨들 줄여요. 그거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상 경비원 아저씨들이 있어야 돼요. 아직은. 왜냐면 청소도 일부 해주시죠. 네. 그 다음에 택배도 맡아주시죠. 네. 그 다음에 아직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다라고는 하지만 위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그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아주 뭐 99%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왜냐면 소리라도 한번 쳐주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나중 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택배 같은 경우에 요즘에 무인으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 있는 곳에서 주차장에다 넣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되게 스펙타클하긴 할 것 같아요. 나중 되면은 로봇가 뭐 만들어줄 거예요? 밥 만들어줄 거고. 지금 강남에 있잖아요. 찌개 이런 것들 로봇가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두 군데인가 있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커피는 예전부터 있었고, 기계가 타주는 거. 그럼 나중에 이제 요리사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모두 다 누가 할 거니까요? 기계가 할 거니까. 세팅 잡으면 기계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정도만, 마무리 정도만 사람이 하면 되게끔.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249페이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둘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요즘엔 좀 덜 내고 있는 추세긴 한데 우리 간이과세자 있잖아요. 이거 할 때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두 개 갖고 있어. 하나는 5천만 원어치 팔고 하나는 4천만 원어치 팔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 과세자예요. 합쳐서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사업장을 여러 개 해서 8천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합쳐서 해요. 그래서 합쳐서 8천 넘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요즘엔 잘 안 내긴 하는데 시험 문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몇 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2개 이상.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낼 때에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개인은 무슨 사무소요? 주사무소. 근데 여기에서 일단 봐주셔야 되는 게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며칠 전이래요? 20일 전. 과세기간 시작일 20일 전에 신청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서류는 20일이 많아요. 또 20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따 나오는데 요거 있었죠. 뭐지? 명칭이 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요것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예요? 20일 이내죠. 그래서 그 서류 관련된 건 20일이 많아요. 왜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20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이거 직원이 받아갖고 결제 라인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결제 라인 타고 올라가서 결제 나면은 시스템에다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며칠 정도는 필요하다? 20일 정도. 그래서 대부분 서류에는 20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와요. 거기 승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승인. 승인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예요. 이게 승인이 뭐냐면 승인은 이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국가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승인이에요. 그래서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그 서류에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승인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내가 신청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신청서만 받으면 무조건 이 사람에 관련돼서 해주는 게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면 통과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승인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업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그리고 거의 겹쳐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실기할 때 게 조금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전산세무 2급을 배우려고 해. 그러면 꼭 이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전산회계 1급 할 줄 아냐고.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을 할 줄 안 다음에 세무 2급을 들어와야지. 과거에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서 한 10명 넘도록 있었거든요. 회계 안 듣고 세무 들어온 사람. 한 명 성공하고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한 분은 좀 특이 케이스였고 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흡수 잘 하시는 분. 그분은 회계랑 되게 잘 맞는 성향이시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탁 던져주면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 이해했어. 근데 딱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산회계 2급은 안 배워도 돼요. 전산회계 2급은 개인 회사거든요. 근데 전산회계 1급부터 법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전산회계 1급 배우고 그 위에다가 세무 2급을 얹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공부를 더하면 세무 1급을 위에다 얹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회계 배우려고 하는데 전산회계 2급부터 배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데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건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전산회계 2급은 솔직히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아요. 전산회계 1급에 큰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안 배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계 1급, 세무 2급 이렇게 배우는 건 괜찮은데 세무 2급부터 배우는 거는 좀 권장 안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도 세무 2급 시작할 때 재무회계, 원가회계 건너뛰었죠. 맞죠? 근데 나는 회계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재무회계,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건너뛰었어. 그러면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되게 멋있어요. 저 이거 한글로 적을 때마다 되게 멋있어. 요게 뭐예요? ERP.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 가시면은 ERP 쓰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회사에 ERP가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금도 지원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ERP 깔면 국가에서 반 정도 지원해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거를 시스템화적으로 만들려고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면 얼마 줄게. 얼마 지원해 줄게. 그래서 저 예전에 프로그래밍 회사 다닐 때 50% 지원해 줬었어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마이너스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먹냐면 1,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2,000만원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1,000만원 받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1,000만원 받아요. 그리고 1,000만원은 페이백 해줘요. 회사한테 돌려줘요. 네. 그러면 그 회사는 200만원 주고 1,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근데 200은 왜 주냐면 부가세 때문에. 2,000만원이니까 부가세 얼마예요? 200이야. 네. 근데 어차피 부가세는 나중에 공제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과거에 많이 팔아먹었죠. 국가도 봐본 게 그런 걸 할 때 기존 이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놓고 그런 걸 하면 눈탱이 안 맞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국가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거죠. 근데 설마 그거 하나만 그러겠어요? 아마 조사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국가 관련돼서 잘못하고 있는 게 최소 7, 80%는 될걸요? 눈탱이 맞고 있는 게? 돈 더 나가는 게? 근데 그분들도 바쁘니까. 그래서 ERP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냥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이 이걸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그만두면 인수인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수인계를 못 해주는 상황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짧게 해주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뭐 길게 하면 한 달 정도 해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짧으면 하루, 막 일주일.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다 넣어 놓으면 인수인계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그 프로그램만 봐도 내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든 게 ERP예요. 개념은 되게 좋아요. 네. 저거랑 비슷해요. 공산당이랑. 공산당 이념은 되게 좋잖아요. 다 같이 똑같이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삽시다? 똑같이 먹고 삽시다. 이념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대부분 격리 파트, 회계, 인사 이 정도는 거의 다 쓰고 나머지는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ERP 안에도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거든요. 뭐 생산 파트 있고 자재 파트 있고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거는 인사하고 회계는 많이 써요. 근데 나머지들은 프로그램은 있지만 안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돈 문제라. 네. 입력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 쓰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 근데 이거 입력 안 해도 우리 회사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회계는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도 그렇고. 누구 몇 월 며칠 날 입사했다. 몇 월 며칠 날 그만뒀다. 월급 얼마 받아갔다. 이런 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많이 쓰는데 생산 파트나 이런 쪽은 안 쓰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ERP라는 프로그램은 되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들어오면 좋은 게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제가 담당했다가 제가 이거 담당이었거든요.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담당했다가 그만뒀죠. 너무 힘들어서. 위에서는 써라. 밑에서는 월급을 더 주든가 직원을 뽑아주든가 아니면 못 쓰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8시간 동안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 근무 시간 8시간이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 들어오면 2시간을 일을 더 해야 돼. 할 거예요? 안 하겠죠. 월급도 더 안 준대. 무조건 쓰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해서 그냥 때려쳤죠. 나 못하겠다. 왜냐면 위에선 도와줄 생각도 안 해. 네, 밑에서는 돈을 주든가 뭐를 해주든가 뭔가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나래도 일 더 하는 건 싫잖아요. 근데 회계 파트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A 프로그램을 쓰든 B 프로그램을 쓰든 프로그램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회사 가시면 엑셀에다 입력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어. 프로그램이 없고 엑셀에다가 정리만 해.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실제. 네. 그리고 어디에다 맡겨요? 세무사 사무실에다.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아직도 존재는 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배우시면 요거 2급 정도는 딸 수 있어요. 여기에도 회계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회계 정도는 따실 수 있어요.
책만 보고 기출문제만 풀어도. 왜냐면 저희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산 세무까지 배우시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몇 개 더 있어요. 파생되는 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보는 거예요? 한 군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뭐가 더 좋다는 없습니다. 어차피 신고를 하는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원칙은 따로따로 해라. 근데 따로따로 하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라. 근데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불편해. 왜냐면 신고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해라, 한 군데에서 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250페이지 그 사업자 등록 있죠? 거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